중남미 4개국 순방길에 올랐던 박근혜 대통령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귀국 이틀 후에는 4.29 재보선이 치러지는 데다 성완종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상병 시사평론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박 대통령이 남미에서 링거 주사까지 맞아가며 이제 세일즈 외교하고 오십니다. 이틀 뒤에. 4.29 재보선이 이틀 뒤는 아니죠? 아니죠. 27일 내일 오죠.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에 오시는데 네. 문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오늘 박 대통령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 대통령이 과연 귀국하자마자 이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보면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만은 국제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나왔을 때 진상 규명이 먼저입니다. 진상 규명 후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과 사과, 그다음에 재발 방지. 이건 일정한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여기 당장 와서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8명, 리스트 오른 8명에 대해서 아직 한 명 소환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아직 거의 한 20일 가까이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해버리면은 검찰 수사의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진 데는 유감 표명은 모르되 거기서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를 들어 왜 그러면 당신 측근 8명, 정확히 7명이죠. 홍준표는 측근이라 볼 수 없으니까 왜 7명 그 명단에 들어가고 의혹이 한 가운데 섰느냐 사과하라. 이것을 갖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성완종 전 회장에게 3천만 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와 별도로 부적절한 발언과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 등등으로 결국 그 사의를 갖다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완구 총리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주고 다만 유감 표명 정도는 모르겠어도 사과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검찰 수사의 그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예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나머지 그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돈 수수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이 언급하면 안 되는 거죠.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만 박 대통령이 얘기를 밝힌 거는 이완구 총리 문제는 지금 이미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박근혜 전의 정부 집권 4년차에 이완구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하기를 바랐는데 불과 얼마 만에 사퇴를 한다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감 정도 밝히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당연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 그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수리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대한 유감을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의 국정 혁신 동력이 이제 거의 소진돼 버렸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한 돌파 의제를 밝힐 것 같아요. 이것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만 된다고 얘기하면은 내일 오히려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개혁에 대한 다시 한 재천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정을 다시 한번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아마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시나리오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서 어떤 이제 입장을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이제 두 가지 선택 중에 있을 텐데요. 어쨌든 상황이 이제 엄중한 상황이었고 총리까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입장을 밝히는 그것이 이제 대국민 다만 아니더라도요. 그것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여당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에서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어떤 이 수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필요하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류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완종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어쨌든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것에 불길을 최대한 어쨌든 좀 이번에 대통령이 언급함으로써 끊어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입장을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단순한 어쨌든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과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를 잘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지금까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사태와 언급한 적이 3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함께 얘기됐던 것이 정치개혁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 아젠다를 어쨌든 새롭게 내놓으면서 이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청와대가
여전히 어쨌든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들을 이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거죠. 보면 앞서 3번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4월 15일, 또 4월 16일. 4월 15일은 과거와 현재까지 문제들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였고 4월 16일은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긴급 두 분이 만난 독대 자리에서도 보면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표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또 4월 21일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 페루에서 하신 말씀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 얘기하셨는데 문제는 이 세 목소리가 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육성으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 대통령이 내일 돌아오시고 나면 사실 지난 어제 이번 주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국무회의를 갖다가 대행으로 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오시게 되면 월요일 오시고 그다음에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을 겁니다. 네. 있게 되면은 그때쯤에는 그 전날 돌아오시자마자 이완구 총리 부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화요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바로 이런 말씀들을 갖다 좀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쨌든 간에 국무총리를 잘못 인선해서 국민들에게 폐해를 끼친 거는 그건 국민들께 그건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과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가운데 그 대신 이번 기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장점이 하나 있죠. 뭐 재산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정치판을 정말로 하면 판을 간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갖다가 표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가야죠. 같아요. 중요한 타이밍이 뭐냐면 대통령이 내일 귀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자마자 아마 수석비서관 회의 정도 할 것 같아요. 바로 그렇죠. 내부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박 대통령이 와서 이완구 총리의 사태를 전격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동시에 앞서 유감 얘기하고 또 공무원 연금 계획 등등을 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개혁 혁신을 살리면서 이번 사건을 정치개혁의 새로운 어떤 계기로 삼아라. 강하게 그 추진을 하겠다. 정도 되면은 선거 판세에 미묘한 파장일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이 놓칠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명분과 신뢰를 같이 얻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거를 반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하면은 선거 정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정무참모라면 야당이 계속 좀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지난 이번에 나온 8인의 명단이 사실은 거기다 대선 경선 그 이른바 불법 자금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한다면 제가 만약 대통령 참모라면 대통령이 이렇게 건의드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 나를 포함해서 누구를 조사해도 좋다. 수사해도 좋다. 싹 한번 뒤져보자.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당당히 수사받겠다.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우리 다 알잖아요. 문재인 대표도 알고 계십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2004년 우리 막 그 차떼기 그 2003년이죠. 이제 차떼기 수사 때 보면 그때 하도 뒤어갖고 그 이후로는 2007년, 2012년 대선 때 보면 대선 후보는 돈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그게 여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 어쨌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걸려 있다면 그거 다 수사하자, 조사할 거 하자. 이번에 정말로 정치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국민과 역사에 대해서 고해 성사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리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게 네. 야당을 왜 뒤지죠? 야당 뒤자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고리가 이미 대통령 좀 줬다. 그 부분도 조사해라. 조사하라. 그 얘기죠, 그죠? 그 얘기죠. 그건 동의합니다. 그 얘기 하다가 보면 또 뭐 자연스럽게 야당 나오면 그때 하는 나오면 거고. 그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야당 그거는 그 대통령 그 얘기하면 물타기 돼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를 포함해서 그 8명 그렇게 뭐 경선, 알겠습니다. 대선 다 조사하라. 네. 두 분이 다만 이제 출연하셨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상황에서 국정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정치개혁 아젠다를 강하게 이제 내놓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발언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어쨌든 성완종 사태로 인해서 현 정권에 타격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쨌든 신뢰가 떨어진 것도 틀림없고요. 어떤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 힘도 빠진 것도 이제 사실은 사실일 텐데. 그런데 이제 정치개혁 아젠다, 여전히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젠다를 또 새롭게 내놓게 되면 사실 또 여러 문제도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야당 의원들까지도 이것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어쨌든 야당의 반발이 있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또 혼란 정국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새로운 정치개혁 아젠다를 내놓는데 현 정권에서 지금까지 내놓았던 그 국정 아젠다들이 좀 많았습니다. 통일 대박도 있었고 창조 경제도 있었고 적폐 해소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또 하나 아젠다가 또 제시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과거 처음처럼 제시됐던 어떤 아젠다 제시 효과를 충분하게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 함께 어쨌든 야당을 비롯한 의회의 이제 반발들이 충돌 가능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이런 거시적인 아젠다를 제시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등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지를 호소하는 진정성 있는 방향의 로우키로 갔나 이거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할 텐데 다만 이것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타격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예상이 된다면 강하게 갈 것인데 굉장히 큰 타격이 이미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쨌든 권력을 여당과 또는 의회와 좀 공유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서 로키로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임 건의안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오늘 또 지역 유세, 광주 서구을 지역 유세에서는 이번 부정부패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즉 박근혜 정권이 이제 부정부패 사건의 수혜자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두 가지 얘기를 나눠서 좀 할 텐데 먼저 이번 주중에 있었던 긴급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상병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문재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안 하느니 못했습니다. 네. 솔직히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은 짧고 강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걸 탁 치면서 그걸 정리를 하는 것이 당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의혹이 더 커져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듭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느니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 안 되면은 문재인 대표 이 대목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문제 정해지 않겠다. 덮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나마 차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설명도 못하고 어떤 그 내부적으로 뭐가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감도 없고 단지 들어온 돈 받은 사람 참여하면 아무도 없다라는 선언적인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풀어내야 될 텐데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왜 이런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또는 오히려 보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그 감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박상병 평론가께서 그럼 이 시점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틀려고 한 거죠.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대표는 계속 이런 특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강하게 치고 다음 순서, 다음 이 시나리오대로 이 정국을 좀 풀고 싶었는데 네. 그것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야권에서는 그 얘기는 다시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그날 핵심 포인트가 특성 문제와 관련돼서 문재인 대표가 밝힐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밝히지 못했잖아요, 내용을. 오히려 더 많은 의구심이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친형들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표한테는 의혹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 하느니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으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그 그림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면 이번 4월 20일까지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세는 거의 정부 여당을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이완구 총리를 놓고 자 해임 건의안 낸다. 지난 일요일까지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 내겠다.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자 그럼 화요일 날 긴급 의총 소집해서 해임 건의안 낸다. 그야말로 4.6까지 그야말로 쫙 파죽지세로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김이 팍 빠졌죠.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해 버렸어요. 전격적으로 화요일 그렇죠. 새벽에. 이 순간 근데 사실은 서로 그렇게 문재인 대표가 막 질풍노도같이 밀어붙일 때 새누리당에서 뭐랄까 조금 저항한다고 땅땅땅 딱총 쏜 게 뭐냐니까 아니 말이지 그때 2007년에 그 특별사면 수상에 딱총을 막 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휘말린 거예요. 그 딱총 땅땅땅 쏘고 있던 부분에 문재인 대표가 23일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왜? 갑자기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표적이 없어지는 순간 약간 좀 황망해진 이런 가운데 당시 새누리당에서 권성동 의원 등이 그야말로 좀 저항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보면 좀 수상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민정수석 또 대통령 비서실장 할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바로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두 차례 걸쳐 특별사면 받지 않았느냐. 특히 2007년 특별사면 수상하기 짝이 없다. 왜 비공개냐. 이런 식으로 좀 저항하는 차원에서 쐈던 것에 거기에 발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전선을 형성하겠다고 나가셨는데 문제는
앞서 우리 박상민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완전히 자충수가 되고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 홍준표 지사가 얘기했죠. 올무, 정치적 올무. 스스로 올무를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영면에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 그거 뭐 친형인 노건평 씨 얘기 나오면서 노건평 씨하고 뭐 또 이상득 당시 당선인, 이명박 당선인 친형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었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별도로 사면을 했던 74명 처음에 했던 거 결제해놓고 이틀 만에 다시 번복해서 추가로 사명한 것은 누가 뭐래도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명박 당선인이 읍소를 했던 뭘 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단언컨대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한 적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 2월에 바로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 했던 박범계 현재 의원이 얘기했죠. 자기가 막상 그 당시 법무비서관 해보니까 우리 사면을 놓고 어마어마한 지하시장이 있더라. 나도 여러 차례 그야말로 유혹 제안 받았다. 물론 뿌리쳤지만은 이 얘기가 2년 전에 박범계 의원이 한 얘기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단언컨대 더러운 돈 받고 사면한 적 없다 그랬는데 성완종의 두 번째 특사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부속실장이 밝힌 것에 대해 내가 더 이상 아는 것도 없다. 더 이상 아는 것도 없는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스텝이 자기 꼬이면서 네. 전선만 국민들, 유권자들 눈에는 아 특별사면에 뭐가 있긴 있었던 모양이구나. 의혹만 증폭시키는 가운데 그야말로 전선이 어떻게 지저분해진다고 그러죠. 전선이 지저분해져 버리고 말았죠. 예. 지금 이제 송환종 리스트 사건의 와중에서 지금 불거진 송환종 전 회장의 특별 사면 문제 이게 지금 전면에 이제 등장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이제 웩도독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비본질적인 사건이 이제 본질적인 사건을 대체하는 현상인데요. 이제 그런 거 틀림없는 현상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또는 문재인 대표가 초반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다 분명하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초기에 밝혀서 이것이 커지는 것을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처음에 굉장히 미온적인 대응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고 사면은 뭐 청와대라든가 관여가 떨어지고 법무부 소관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예. 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 상황에서도 더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근데 더러운 돈을 받지 않았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사실 다른 형태의 논의는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갖게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분명하고 단호하고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여당에서 이 문제 자체를 거론하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보긴 하거든요. 물타기인 것은 맞는데 그런 특별 사면에서 누가 요구를 했느냐, 이명박 인수위에서 누가 요구를 했는지 밝혀낸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요구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 요청이 왔다는 것을 밝히면 사실 이 사안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인데 해결하지 사실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어떤 배제하지 못하고 사실 그 사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어서 상당히 연루됐다. 그러면서 이 아까 이제 비본질이 본질이고 또 웩도독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 특별 사면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정치적 실제 현상이 돼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 스스로 사실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대처하지 못한 데 따른 자초한 측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지금 이 국면까지 흘러왔고 예. 최근 얘기하고 있는 것도 명확하게 그것은 여전히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특사 문제는 보겠습니다. 사실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 특사한테 법률적으로 무슨 위반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법률적인 위법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더러운 돈을 받은 그거는 뒤에 알 문제고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돈을 얼마 받은 것이 아니라 막판에 12월 31일 날 없던 사람이 한 명이 비공개로 들어갔으니까 성환이 들어갔으니까 누가 해가지고 이름 넣었는지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사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 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면은 정말 우리 아무도 모른다. 그냥 모르고 사인만 한 거다. 그런 사실만 얘기해도 되잖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도 아침에 그날 12월 31일 날 사인을 했는데 아마 대통령이 뜻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됐는지는 정말 모르겠다. 혹시나 참여정부나 또는 나머지 이명박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으면 진실을 밝혀달라. 우리가 여기까지만 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저도 문재인 대표가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 안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긴급 기획을 뭐 하려고 하셨느냐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뒤에서 하니까 뭐가 있긴 있나 보네. 뭐가 정치적인 거래를 한가? 아니면 형님이 들어간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시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안 하느니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또 문재인 대표 측근들도 보면 참 부적절하게 얘기했던 게 양윤재 부시장 건을 갖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부시장 하던 청계천 공사에서 감옥 갔던 양윤재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원세훈 당시 수석 부시장이 요청을 해서
풀어줬다. 넣었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니까 사면할 때는 처음 74명 들어간 명단은 그 양윤재 씨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명단에 처음 100명을 내려보냈을 때는 거기 성완종 씨가 있었는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4차례에 걸쳐서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증언을 했죠. 그런데 아까 우리 박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결론이 나고 대통령 사인까지 끝난 거고 이제 월요일날 국무회의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나중에 땅땅 두들기면 되는데 그게 일요일날 아침에 월요일 나갈 걸 갖다가 그날 마침 1월 1일이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하던 국무회의를 월요일로 땡긴 거예요. 31일로. 30일 일요일날 새벽에 대통령이 사인한 거예요. 즉 대통령이 본인이 결재해놓고 그 결재를 번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냐 이거예요. 그 아까 말씀대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모를 수 있어요. 또 당시 이호철 민정수석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누군가 대통령한테 말씀하죠. 이건 대통령의 특사권은 고유 권한이거든요. 누구도 통치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리저리 말을 갖다 꼬고 네. 또 보면 양윤재는 원세훈이 MB 쪽에서 했으니까 그저 성완종이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둘이 뭉수리하게 뭔가 남한테 뭐랄까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 보이니까 계속 문재인 대표는 꼬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이 특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줬다라는 부분도 하나 있었겠지만 특검을 데리고 오는데 2개의 카드로 쓰자. 즉 상설 특검은 상설 특검대로 하고 이번 건을 또 새롭게 한번 특검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또 논란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먼저 얘기할까요? 이제 일단 어쨌든 정치인 메시지에서 지금 특검을 사실 얘기한 것은 네. 어쨌든 논란이 돼서 이 수사가 돼서 좀 뭐 의혹이 풀리기가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긴 할 텐데 애초에 사실 이제 특검 얘기가 꺼내지 않고 애초에는 이제 일반 검찰 수사로 가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하겠다고 남겨놓았던 것인데 일단 정치인 메시지에 있어서 어떻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일관성의 원칙이 좀 허물어졌다는 점. 이제 이것이 하나 정치적으로는 사실 메시지 차원에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를 하나는 자원외교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상설 특검으로 하고 이것은 이제 별도 특검으로 그건 다른 표현으로 이제 별도 특검은 슈퍼 특검이라고 하고 상설 특검은 미니 특검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검사 수가 적기 때문에요. 미니 특검은 상설 특검은 5명밖에 이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검사복. 예.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 얘기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나는 별도 특검으로 하나는 상설 특검으로 하니까 이것이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정치적으로 경쟁 정당에서 왜 그걸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고 구분되어서 하나는 그러면 신뢰 못해서 이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별도의 그것은 상설 특검으로 해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냐 하면서 메시지가 사실 엉키게 되어버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특검이 필요한 부분에 얘기한 것은 어쨌든 정당으로서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한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메시지가 바뀌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일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국민들에게 쉽게 명료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저는 문재인 대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성완종 리스트를 가지고 상설 특검으로 가면은 이 수사 제대로 할까요?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대통령 선거자금 문제인데 상설 특검은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여당 쪽의 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변협 회장까지도 대한변협 회장까지도 야당 쪽을 치더라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둘 중에서 한 명 하면은 여당 쪽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거 박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 특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특검을 하다 보면은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검을 지난번 내곡동 사태 때처럼 우리가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일주일 제대로 못하고 바로 임명해버리면은 제대로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대통령의 핵심부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게 문제예요.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은 그럼 상설특검을 뭐 하라고 만들었느냐 하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상설특검을 이럴 때 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을 만들었어요. 그럼 상설특검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저 방식이 신뢰하지 못한다. 그럼 그때 이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렇잖아요. 그때 그럼 여야 똑같이 한다든지. 그럼 이제 와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이거는 별도 특검하고 상설특검하고. 그럼 그때 앉아가지고 사건이 터지면 이거는 별도 특검하는 것이지. 매번 또 논의 또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네. 그래서 방금 우리 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또 이것이 결국은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래요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제 과거 특검 같은 경우는 개별 그때마다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개별 법을 만들어서 특검하지 않았어요? 특검을 왜 합니까? 특검을 아까 우리 박상민 박사님 보면 대통령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대통령 뭐 지난 대선 경선 때 또 대선 본선 때 자금이 들어가서 그런 대통령이 직접 관련돼 있는 상황에 칩시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클린턴 대통령 지퍼게이트 기억나시죠? 지퍼게이트 특검, 스타 검사 특검한 거 아니에요, 미국도. 대통령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법, 이런 검찰의 기소권에 예외를 둔 것이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어느 상황이든지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관계된 정권을 갖다가 대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특검이에요. 그런 줄 알고, 그러나 그때마다 사건 날 때마다 여야가 서로 정쟁을 벌이고 결과적으로 그 몇 달을 지나서 개별법 겨우 만들어서 거의 다 김 빠지고 진 뺄 때쯤 돼서 특검 나오니까 되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특검을 만들자. 처음에는 보면 야당에서 요구했던 것은 기구특검입니다. 기구특검이라는 건 아예 늘 특검이 있는 거고 그 여당에서 주장했던 이제 제도 특검이죠. 현재 특검입니다. 그게 상설 특검인데 야당도 좋다. 그거라도 좀 받겠다. 그래서 작년에 야당이 큰 쾌거로 만들어낸 게 상설 특검이에요. 그럼 상설 특검 1호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니 뭐 친박 게이트는 별도 특검으로 하고 해외 자본 비리, 해외 자본 비리도 지금 정부 여당 관련 다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거 상설 특검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까 박 박사 말씀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자기 뭐 조금 유리한 거는 이걸로 하고 이게 무슨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 타당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문재인 대표님은 변호사 출신의 법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시그널을 보내니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4월 재보선 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몇 대 몇 정도만 얘기를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무소속에서 몇 대 몇 정도. 내일 모레 글피인데요. 네, 한번 얘기를 너무 무거운 숙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 우리 윤 센터장 얘기만 들을까요? 성완종 사태가 어쨌든 이제 여야 대결 구도를 만들었고 심판의 소재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든 것도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보궐선거는 재보궐선거입니다. 투표율이 이제 적거든요. 그러면은 30% 초반대에는 어쨌든 50대, 60대의 고령자층이 주로 점유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환경이 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실제 선거 결과는 상당 부분 다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추세에 처해 있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만 실제 투표를 낮은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새누리당 쪽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